위틀은 멕시코 민주주의. 사라버크 멕시코 지국장은 지난 20년간 멕시코는 민주화의 중요한 예였다. 멕시코 민주주의는 부패와 폭력, 열악한 통치 방식으로 얼룩진 결함 있는 민주주의다. 하지만 성공적인 선거, 정당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상당한 양호한 권력 분립, 불완전하긴 하지만 독립적인 제도의 역사를 지닌 똑같은 민주주의로 인정할 만하다. 2022년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런 시스템을 얼마나 계속 훼손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오브라도르는 대중영합주의 정당 모레나 당수로 2018년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멕시코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오랫동안에 엘리트들에게 무시당한 대다수 멕시코인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끌린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뽑았다. 이런 그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칭찬할 만한 목표다. 멕시코 제도혁명당은 2000년까지 71년 연속,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멕시코를 통치했으며 그 사이에 보수 성향의 국민행동당이 2번 집권했었다. 제도혁명당은 군대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때는 총성파들로 자율적인 기관들을 채우려고 하면서 특히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정권을 운영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의 포퓰리즘 통치는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하게 하고 있다. 처음 3년 동안 그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 방식을 선호했다. 그는 제도한 계획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했다. 이를 들면 매우 성공적인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에 잘못 선정한 대상에 현금을 지원하면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물로 홍보하는 식이다. 오브라도르는 매일 개인 회의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기자와 NGO 등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는 공개적인 그리고 정정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논의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문제를 결정하기를 좋아한다. 예컨대 멕시코 시티에 반쯤 진행된 공항건설을 취소할지와 5명의 전임자들을 기소할지와 같은 문제다. 그는 일부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자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병원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충성파들로 채워서 정부 기관들의 지위를 떨어뜨렸다. 2024년 임기가 끝나는 오브라도르가 2020년에도 공세를 누그러뜨릴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언론인과 지식인을 계속해서 비난할 것이다.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그가 계획을 약속했던 멕시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될 것이다. NIA는 2021년 팬데믹 기간에 멕시코 역대 최대 중간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분노의 표적이 되어왔다. INA는 또한 2022년 상반기에 실시될 오브라도르가 임기 말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국민소환 투표 관리도 맡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또한 멕시코의 투명성을 높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INAI에도 압력을 가했다. 그는 자칭 부패 없는 정부에서 이 기관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군에서 얼마나 더 큰 힘을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그리고 군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군의 역할을 급격히 확대해 왔다. 군은 이제 미국과의 국경 통제, 폐기된 공항 건설 계획을 대체할 멕시코 시티 신공항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더해 범죄와의 전쟁에도 훨씬 더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과거와 다른 통치 방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거의 없는 탓이다. 따라서 그의 모든 실정에도 불구하고 오브라도르는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국민 소환 투표에서 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멕시코 공공기관들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가장 신뢰받는 민간기관은 INE이며 많은 멕시코인이 지지한다.
멕시코는 젊고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일지 모르지만 멕시코 기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강력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실험은 폭력 사태 격화 또는 실용주의 노선 확대. 마이클 리드. 2020년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팬데믹이 속으로들면서 올드 노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만을 낳고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이런 병폐들은 21년 몇몇 국가에서 대정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런 분노는 긴급 원조와 재정 및 통합 부양책으로 일부 수그러들었다. 그 결과 21년에 이 지역에서는 20년 잃었던 생산량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2022년에는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증가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많은 정부가 이미 제한된 재정 능력을 소진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22년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전체적으로 운 좋게 3%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현직 정치인들을 투표로 몰아내는데 찬동하는 정서가 최근 라틴 아메리카 선거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정서가 여전할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분노가 바뀌어 경제 성장과 사회 보호라는 기본의 실용적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인가다. 2022년에 칠리와 콜롬비아가 그 주요 실험대가 될 것이다. 칠리는 복잡한 한일을 맞이한다. 21년 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모든 가능성에 활짝 열려있다. 가장 유력한 결과는 극좌파 가브리엘 보리치, 극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의 결선 투표다. 새 대통령과 의회는 처음에는 성공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2019년 말 사회적인 분노 폭발 이후에 정치인들이 합의한 신헌법 제정을 위해 협약을 존중할 것이다. 이 신헌법 제정을 위해서 협의회 위원 155명을 선출하는 대회에서 극좌파는 예성외로 선전했다. 이 협의회는 7월까지 국민투표에 붙여질 신헌법 초안에 합의해야 한다. 신헌법은 의료와 연금에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하도록 요구할 것이 확실하며 많은 라틴 아메리카인이 갈망하는 새로운 사회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다. 신헌법에서는 또한 채굴 규제와 돈이 많이 드는 사회 권리 목록 등 훨씬 더 급진적인 작용으로 흐를 수가 있다. 하지만 폭넓은 협상 그룹이 권리와 재정 책임을 절충한 문안을 만들 수가 있다. 최근 선거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인 중도파는 양극화로 인해서 세력이 약해졌다. 중도파가 지지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다면 5월의 콜롬비아 선거에서 중도파가 부활할 수가 있다. 두 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2018년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결선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의 주도인 메데인시 부흥을 시작한 세르지오 파우로도 전 메데인 시장과 경제학자이자 성공학적인 작가, 암을 극복한 사람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는 알레한드로 가르비아 전 보건부 장관이다. 3월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포퓰리스트 좌파인 구스타보 페트로와 맞붙게 된다. 놀랍게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파는 실망스러운 이반 두께 대통령의 임기 만료 이후에 시달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코스타리카도 2월의 선거, 5월의 결선 투표가 있다. 혼전 속에서 또 이는 이 지역 전체에 적용이 된다. 라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우리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이 지출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더 늘어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지역의 공공부채는 GDP의 70%를 넘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하지만 특히 이 지역은 뒤처진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지긋지긋한 균형 유지 조치에 실패하면 민주주의는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은밀한 권위주의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 2021년 엘살바도르의 인기 있는 젊은 대통령 나비브 부켈레는
가장 최근에 독재 정권을 수립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립적인 언론인을 탄압하고 자신의 재선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이 네 나라는 예외였지만 하지만 특히 보소나로가 22년 브라질 선거판 뒤엎기에 성공하고 멕시코의 오브라도르가 국민 소환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이용해서 독립적인 선거 당국과 사법부 포위를 강화한다면 바뀔 수가 있다. 여론조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서서히 그리고 걱정스럽게 침식당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준다.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지금 경고를 받고 있다. 멕시코 시티의 클라우디아 세인파울 파르도 시장은 팬데믹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여자인데 팬데믹에 대해서 아주 칭송을 하고 있네. 21년 12월이면 내가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정치운동의 일원으로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지 3년이 된다. 30년 동안에 실패한 국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만연한 부패와 증가하는 불안을 겪은 시민들은 아래부터 복지국가를 재건하는 급진적인 변화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나는 양질의 공교육과 의료 서비스, 살만한 주택, 개선된 대중교통과 치안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기회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고 가장 중요한 부패 종식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3년 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의료 및 경제 위기에도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향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효과적인 조정을 통해서 병원 병상수를 2,000개에서 8,246개로 늘렸다. 우리는 350만 건의 코로나19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산소를 무료로 공급했다. 멕시코 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을 자랑한다. 2021년 9월 말까지 성인의 98.7%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으며 74%가 접종을 마쳤다. 팬데믹 비상상태로 시인은 경제 활력을 잃어버렸다. 전문 서비스와 관광 상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시인은 몇 달씩의 봉쇄로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장 취약한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위기의 첫 18개월 동안에 약 3억 달러의 소득 지원이 이전되었다. 지원은 공립학교에 등록된 120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 프로그램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26만 명의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10만 5천 건의 무이자 대출,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연방 보편적인 연금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멕시코 시티에서 우리의 위기 대응은 누구도 뒤처지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기회였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한 가정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소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다. 동시에 우리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3년 만에 2개의 공립대학을 설립했고 2024년에 약 4만 1,000명의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 시스템 수용력을 늘렸으며 모두 2,190개의 공립학교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220개 등등등등 이렇게 했다. 인구 2,020만 이렇게 빠르고 많은 모두를 위한 도시. 이런 업적들은 지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패를 건절하고 봉사리는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멕시코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등등 자신의 어떤 칭찬적인 어떤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닉 펠뱀 이코노미스트 중동통신원은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는가? 이란과의 교착 상태가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이란과 미국은 2021년 내내 대화를 이어갔으나 2018년 트럼프가 파기한 국가 간 핵 합의인 이란 핵 합의 부활과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양측 모두가 상대가 먼저 움직인다면 기존 합의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 세계 정세에는 상당히 변화가 있었고 2020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재집권했으나 이란에서는 강경파가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란의 새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는 지금까지 JCPOA를 복구하려는 서구의 노력을 회피해 왔다. 불분명한 태도가 몇 달간 지속되면서 세계 지도자들 은 라이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이메네이가 정식 핵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란 강경파는 서구가 JCPOA를 이란의 영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인권과 관련된 압박을 행사하는 첫 단계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서구와의 유대가 강해지면 정권의 핵과 갈등하는 이란 계획과의 힘이 실리고 지나친 종교 권력에 제동을 걸겠다는 희망도 커질 것이다. 강경파 입장에서 핵 합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다. 하메네이는 또한 서구 권력이 최고의 지도자적인 승기를 무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은 아들인 무즈타바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그 결과 서구 외교관들은 창의적인 대안을 고심하며 22년 초를 보내게 될 것이다. 더 주고 더 받기 식으로 기존 합의안보다 무역 제재를 더 풀어주는 대신에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덜 주고 덜 받기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가로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의 자산을 찔끔찔끔 주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제재를 모두 되돌리고 이 합의를 다시는 어기지 않게 두고 약속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발전소 가동을 처리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예상대로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테헤란의 강경파의 힘이 실릴 것이다. 이들은 미국이 금융거래와 석유 무역을 제재하면서 이란의 회복력이 커지고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다각화를 추진할 수가 있다고 주장할 듯하다. 라이시는 중국과 가까워지고 21년 가입한 러시아,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상하이 협력 기구와의 무역 거래를 확장하려고 할 것이다. 이란의 대중국 석유 판매는 21년 2배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여론은 심지어 더 차가워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구 세력 또한 JCPOA가 지긋지긋해질 수 있다. 2015년 합의안에는 핵 억제 기간을 제한하는 일몰 조항이 많았다.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도 이미 만료되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제한은 2024년부터 줄어들어 2031년에 완전히 중단이 된다. 일부 서구 외교관들은 이 합의가 노력만큼의 가치가 없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대립의 무대는 이란의 핵 개발이다. 21년 9월 기준 이란은 JCPOA에서 합의한 200kg을 넘어서 3.67% 순도의 농축 우라늄 5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20% 농축 우라늄 85kg, 60%인 농축 우라늄 10kg이 있다. 어느 뭐로 보나 민간 목적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다. 이 의회에서 21년 12월 가동을 시작할 차세대 원심 분리를 승인했으며 향후 무기급 순도인 90% 이상으로 농축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 무대는 중동 지역 문제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군사적인 유대를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설치에 대응해서 사보타주 작전과 드론 공격을 늘릴 수가 있고 이 경우에 국제적 위협이 커진다. 이란은 걸프 지역의 자국 성을 이용하라고 중국 해군에 제안할 수가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남중국해가 아니라 오만만에서 중국과 서구의 첫 군사 대결이 일어나리라고 내다봤다. 이런 시나리오가 두려워서라도 이란과 미국이 벼랑 끝에서 돌아설 수가 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서구에서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강경파의 체면을 세워줄 수가 있다. 아무리 허세를 떨어도 강경파 역시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 라이시에게는 10년 전 제때 이란을 버틸 수 있게 해준 6천억 달러의 비축금이 없으며 서구에서 일부 풀어준 동결 자산은 전임자가 가져갔다.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는 2015년 1월 10분의 1로 떨어졌다. 임금과 예금액이 타격을 입었다.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랐고 하메네이가 승계를 준비하는 시점에 전력과 수도 차단이 분노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하민의는 서구의 간섭이 없어야 정권이 더 안전하다고 계산할지도 모른다.